본 영상은 긴급 촬영 영상으로 무편집으로 업로드하여 매끄럽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었죠. 2023년 7월 14일 오전 10시 40분 저는 부산지방법원 351호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밝은 초록색 계열의 옷을 입은 수용자,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가슴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관리 대상이거나 강력범에게만 부착하는 노란색 명찰을 달고 있는 흉악범이었죠. 그 사람은 바로 얼마 전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뜨린 바로 살인마 정유정이었습니다. 정유정 살인사건, 대부분 첫 재판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앞으로 열릴 공판, 그 재판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미리 쟁점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재판부와 함께 추후 일정을 논의하는 공판 준비기일이었죠. 구속기소 20여일 만에 열린 이 첫 재판에 제가 참여한 이유는 사실 검찰의 공소장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그 정유정의 끔찍한 범죄 행위를 공개하는 자리이기도 하니 말이죠. 사실 언론 보도에도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 정유정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재판이 아니다. 따라서 아마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었죠. 근데 저는 정유정이라면 분명 출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재판 전에, 일주일 전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대부분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호소, 자신의 내용, 말을 진정성 있게 들어줄 수도 있다. 내가 이거를 참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나를 나쁘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말이죠. 기존에 있었던 의견대로 나는 그냥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이런 식의 고자세를 취했다면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반성문이라는 걸 제출한 것까지 보면 어느 정도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재판부에 대해서 자신의 형량을 조금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나오는 건지, 이 양쪽의 생각이었지만 분명 반성문을 냈다라는 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간에 알려진 내용들이었죠. 얼마 전이었습니다. 5월 26일부터 정유정은 범행을 시작합니다. 정유정은 과외 앱 아르바이트, 그 어플리케이션을 토대로 학부모 명의로 가입을 한 다음에 자신이 중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다,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이 있냐 라며 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중 5월 24일에 한 명, 바로 피해자분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처음에는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서 과외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유정은 이상하게 좀 집요할 정도로 과외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범 과외를 해달라, 아이를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분은 이걸 동의하게 됐고 5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경이었죠. 자신이 인터넷에서 중고로 샀던 그 교복까지 차려입은 정유정이었습니다. 정유정은 그렇게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안에서 끔찍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학생인 양 아무렇지 않게 말을 시작하다가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죠.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 혼자 가긴 너무 억울했다.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농담이었다라며 다시 한번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격을 가했죠. 살해 직후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도 들려서 흉기, 그리고 락스, 봉투 같은 걸 구입하고 도착해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를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유기를 시작합니다. 5월 27일 새벽이었죠. 그렇게 한 택시에 탑승해서 강변으로 이동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모습을 의아하게 봤던 택시기사님에 의해서 정유정이 신고가 됐고 검거가 되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사실 내용들이죠.
저도 이런 내용을 토대로 과연 공판에서는 어떤 내용, 검찰의 공소장에서 어떤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까 조금 궁금했습니다. 해서 재판을 참석을 했던 건데, 우선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정유정의 모습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다소 주관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저의 느낌이라는 것이죠. 일단 긴 머리였던 정유정은 범행에 앞서서 중학생처럼 보이기 위해 단발로 잘랐던 그 CCTV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단발의 모습 그대로였죠. 흰 마스크와 그 검은 안경을 쓰고, 좀 놀랐던 건 매우 작은 키입니다. 통통한 체격이긴 하지만 정말 사람을 그렇게까지 공격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매우 작은 키였죠. 그리고 얼굴 자체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주위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되게 평범한 사람의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과거 많은 흉악범들의 재판을 참여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뭔가 뭐 범죄자 관상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위에 보통 있을 것 같은 그런 흔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정유정 또한 비슷한 느낌이었고 정말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었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구치소에서 뭐 밥을 잘 먹는지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죠. 근데 제가 조금 놀랐던 것은 대부분의 이런 흉악범들이 재판장에 들어서게 되면 뭐 많은 기자분들도 있고 많은 이제 시민분들도 함께 재판을 방청하고 계셔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신의 얼굴을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로 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초부터 들어올 때부터 피고인석에 앉을 때 방청석을 아예 등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방청석 쪽을 잘 안 보는 행동이었죠. 근데 정유정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앉는 게 아니라 주변을 좀 쳐다보는 느낌, 주변을 살펴보는 느낌이 좀 길게 지속됐습니다. 저는 이 행동에 대해서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전혀 긴장감도 없어 보였다라는 느낌, 뭔가 반성하거나 자책한다라는 표정의 느낌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드는 생각은 방청석에 있는 누군가, 뭐 아는 지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굴 찾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구나라고 쳐다보고 있는 건지, 그런 담담한 표정으로 응시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 첫인상, 첫 느낌에 대한 정리 한 요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피고인석에 앉았던 정유정은 시종일관 고개를 조금 낮추고 눈도 밑으로 내리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유정의 목소리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시작이었죠. 정유정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판사님이 질문하십니다. 뭐 기본적으로 공판이 시작이 되면 있는 절차죠. 뭐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직업, 그리고 뭐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곳, 등록 기준지, 본적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만약에 주소가 변경되면 꼭 얘기해달라, 뭐 이런 뭐 말 그대로 형사 재판의 기본적인 첫 번째 요소였는데, 이때 정유정이 대답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약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굉장히 얇은 목소리로 네 라고만 대답을 할 뿐 큰 뭐 언급은 없었죠. 뭔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상한데도 이게 반성하는 모습으로 있는 건지 후회하는 모습으로 있는 건지가 조금 의아한 상황.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뭐 언론에도 나왔고 반성문까지 제출했다고 얘기했으니 그런 모습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물론 이건 저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도 이제 외부에 좀 나왔는데요. 정유정 측 변호인이 방어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며 행사했습니다. 6월 21일 구속 기소가 됐던 정유정이 처음엔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돌연 6월 28일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나 사선 변호인,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사건에 대한 기록, 증거 열람에 대한 준비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며 변호인 의견서를 연장 신청했던 상태였죠. 사실 시간적으로는 보름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피고인의 변호사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부의 입장에선 당연히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보름이나 지났는데 왜 준비를 안 하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어쩌면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재판은 어쨌든 공정하게 진행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양쪽 다 준비된 상황에서 철저하게 진행이 되는 게 맞으니까 말이죠.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바라보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공판 준비기일을 그렇게 길게 진행하진 않아요. 한번 딱 하고 서로 상호간 협의하고 바로 이제 재판, 핵심 쟁점들에 대한 내용, 뭐 증인 신청이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공판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결국 이번 공판 준비기일은 이번에 끝나지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됐죠. 이번에 한 번.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갔다 온 건 검찰 측 기소 의견, 공소장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다음 준비 기일 절차가 원래는 한 2주 정도, 한 2, 3주 정도로 8월 초 정도까지 시간을 먼저 재판부에서 줬어요. 판사님이 줬는데, 이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시간을 좀 연장해달라, 일주일만 더 늘려달라라는 요청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또 광복절도 껴있고 연휴 기간이 껴있다 보니까 재판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판사님도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8월 21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게 되면 한 달 이상이죠. 오늘이 7월 14일이니까 8월 21일 월요일 날 이제 공판이 제대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기일 절차 두 번째가 이제 그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28일 날 사선 변호사로 선임이 돼서 8월 21일 날이 되어서야 기본적인 내용이 끝나는 약 두 달간 시간이 벌어진 상황이죠. 사실 이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 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이게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도 맞는데, 대부분 형량 자체가 이미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증거도 너무 명확하고 이미 신상 공개도 된 정정의 입장에 교도소에 일찍 가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오래 있는 걸 선택하는 경우라고 많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더라고요. 교도소보단 구치소가 편하니까 구치소에 최대한 오랫동안 있는 방법, 그러니까 변호사도 바꾸고 그리고 그 준비 기일도 더 길게 하고, 그래서 1심 재판이 길게 진행이 되고, 그럼 1심이 끝나면 항소를 하고, 이러면 이게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교도소로 가는 게 아니니 구치소의 생활을 최대한 길게, 왜냐면 자신의 형량이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이 나왔다, 그럼 뭐 가석방이 없는 한 계속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있는 기간은 조금 구치소에 있는 그런 시간 끄는 일종의 방법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일종의 꼼수이기도 하죠. 이걸 뭐 정유정이 알아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이 행사가 돼서 이 공판 준비 기일 자체가 거의 두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는 점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검찰 측의 공소 의견이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라서 최대한 순화해서 전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뭐 기사에도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내용 자체가 매우 좀 잔혹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용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잖아요. 많은 언론인, 많은 시민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시니까 판사님께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들, 원래 공소장을 다 읽어주는 편인데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에도 전부가 아니라 그냥 일부 핵심적인 내용만 언급해달라라고 검찰 측에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정유정의 혐의를 총 4가지로 판단했죠. 살인죄, 그리고 사체를 훼손한 사체 손괴죄, 그리고 이제 손괴한 시신을 유기한 사체 유기죄, 그리고 절도죄, 총 4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살인에 대한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판단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로서 나온 내용은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경 중학생인 척 교복까지 입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을 한 정유정입니다. 근데 그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자신이 가져간 그 에코백이 있었는데 그 안에 과도를 이미 준비해 갔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과도입니다. 뭐 진짜 날카로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흉기가 아니라 일반 과도를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리고 공격에 대한 내용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오게 됐는데, 최초 공격은 피해자가 방심한 사이에 배 부분을 3회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고통에 쓰러지자 그 이제 목 부분을 수에 공격하고, 저도 이거 좀 놀랐는데 10분 이상 목, 가슴 부분, 옆구리 부분 약 110회 정도를 공격했다라고 해요. 이걸 나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사람의 힘이 10분 동안 일정하게 들어갈 수 없으니 점점 지칠 거니까 그냥 공정하게 나눠보더라도 분당 거의 10회 이상의 공격을 가했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인데, 물론 앞선 공격이 더 공격적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방송사에서도 나오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살아있다, 사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공격했던 부분 중에는 정말 이 사람이 사망했나? 라고 생각하기에 콕콕 찔러본 상처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인을 처음 저질렀고 사람을 뭐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다라는 말도 했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살아있나 싶어서 공격을 해봤던 그런 흔적들도 확인됩니다. 피해자분의 사인은 다발성 자창과 절창인데 그건 이제 찌른 것과 이제 벤 상처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 내용들이었죠.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해 피해자를 살인을 했던 정적은 그 다음 자신의 계획했던 대로 행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검찰 측이 판단한 이 사체 성계와 사체 유기는 피해자를 실종자로 만들 목적이라고 아예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오후 6시 10분경 사체 훼손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이제 됐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체 성계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부분인 건데 자세히 말씀은 좀 드리기가 그렇고 크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자기가 범죄 수사물을 되게 많이 봤다라고 해서 저도 뭐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방송사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나온 그런 방식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나왔던 내용이 과도로 했대요. 그러니까 흉기였던 그 과도를 가지고 사체 손괴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체 손괴 자체를 많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위와 아래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절반이었던 거죠. 그렇게 손괴를 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과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도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약 3시간 정도 지속한 이후에 밤 9시 경에는 지문을 없애기 위해서 양쪽 손목을 또 절단했다고요. 그러니까 정유정의 목적은 확실히 피해자가 아예 실종 상태로 없어지는 것. 시신이 어디선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시신을 보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직접적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상체 위쪽 부분을 캐리어에 싣고 27일 새벽 1시 15분 택시를 탄 뒤 경남 양산에 있는 한 공원에서 이제 유기를 하고 돌아왔던 거죠. 그러다 이제 검거가 된 거죠. 나머지 부위들은 이제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거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진짜 검찰 측에서 이건 완벽한, 그러니까 뭐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이런 게 아니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신원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변사체를 만들겠다라는 강한 목적성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발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이대로 당시 택시기사님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신고가 아니었다면 나머지 부분들도 아마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도죄가 추가가 된 이유는 당시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집으로 가서 이제 캐리어랑 이제 뭐 락스라는 거 사오잖아요. 그때 이제 자신의 교복을 입었던 거기에서 너무 많은 혈흔이 묻어서 저녁 6시 26분경 피해자 소유의 원피스와 자켓을 훔쳐 입었다라는 혐의로 이제 절도 혐의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총 이제 4가지 혐의로 이제 공소장에 들어가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유정이죠. 저도 일단 뭐 자세하게 모든 내용들을 검찰 측에서 말하지 않았죠. 그 재판부 측에서도 좀 자제 요청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내용에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정유정이 저질렀던 범죄 행각에서 살인도 너무 끔찍했지만 손괴 행위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도 끔찍해서, 그리고 어떻게 저런 방법을 썼을까,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대목이었죠. 아마 지금 뭐 이게 언론에 어느 정도 일부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얼마나 끔찍하게 정유정이 범행을 저질렀고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저질렀는지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유정의 좀 이상한 행동이에요. 이거 이제 언론 보도에도 일부가 좀 나오긴 했는데 저도 제가 본 거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검찰이 이제 범행 사실에 대한 내용을 읊고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시종일관, 그러니까 뭔가 되게 반성하는 것 같고 약해 보이고 나지막하고 얇은 목소리로 내라고만 대답했던 정정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검사석을 노려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놀랐던 게 그 눈빛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애초부터 흉악한 살인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쳐다봤으면 그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정유정의 모습을 봤을 때 덤덤하다? 왜 이러고 있지? 좀 이상한, 좀 약간 뭔가 어리버리한가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되게 조신하게 있고 조용하게 있고 뭐 말도 되게 그렇게 하길래 반성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이었다가
검찰을 쳐다보는 그 눈빛 자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마 기사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눈빛을 아마 본 사람들은 아마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재판에 참여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저와 비슷한 느낌이실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사이코틱했어요. 눈빛이 돌변한다라는 느낌 있죠. 그래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거기서 좀 느꼈던 건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려본다는 건 무언가 억울하다든가,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게 자기 입장에선 불만이 있다라는 내용일 수도 있죠. 왜냐면 자기는 지금 검찰 측과 싸우고 있고 재판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선처를 호소해야 되는 입장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정을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이 이제 다 끝나자 재판부는 이제 변호인에게 물론 준비는 안 됐지만 이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뭐 아직 준비가 안 됐겠지만 어느 정도 얘기해 줬으면 해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 변호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부적으로는 좀 다른데 전체적으로 한 그 잘못은 인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좀 볼 수 있는 거냐면 살인, 사체, 손괴, 유기, 절도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 안에 그 사실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증거도 명확했고 CCTV도 명확하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살인, 사체, 손괴, 그리고 유기, 절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다르다라는 그 말에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었어요.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다, 심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심신미약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뭐 계획적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계획인 게 아니라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저질렀던 범행이다로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재판을 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뭐 애초부터 찌를 의도는 없었다, 뭐 공격할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나는 뭔가 방어를 위해서, 그냥 뭔가 과외를 받기 위해서 뭐 엄마인 척 해보고 한번 방문을 해봤던 건데, 대부분 많이 하는 피고인들의 발언이에요. 상대방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든가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위협을 느껴서 공격을 가했다는 뭐 우발 범행, 이런 내용들이요. 진짜 이거 들으시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되게 수많은 흉악범들 재판을 다녀오면서 매번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많이 봐왔어요. 물론 재판부가 인정한다 안 한다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증거 중심이죠. 이 상황에서 봤을 땐 계획살인에 대한 문제를 과연 뭐 부정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나와 있는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사체 손괴에 대한 문제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110회 이상 공격을 했다, 이것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이런 쪽으로 빼면서 뭐 보다시피 애초부터 뭐 사체 유기에 대한 준비를 해온 게 아니다, 이런 식이죠. 그런 것들도 계획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미리 계획했으면 가지고 왔을 거다,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갔다가 온 거니까 이 모든 계획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터졌다가 너무 놀라서 무서워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그런 방식을 썼다, 분명히 이런 식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형량에 대한 부분을 낮출 수 있는, 왜냐면 지금 겉으로 나와 있는 검찰 측 의견이 그대로 인정되면 뭐 사형 선고 요즘에 안 되지만 뭐 빼박 무기징역이죠. 무기징역밖에 나올 게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기징역으로 낮추기 위한 방식을 쓰려고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얘기했던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주영에게도 한 번 더 물어봐요. 같은 입장이냐라고 했더니 또 나지막히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인 거죠. 노려봤다라는 느낌이 든 이유도 세부적으로 자신은 달랐다라는 걸 어필한 그런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인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오는 이제 공판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미리 알아두시고 그런 기사가 나온다고 너무 피꺼서 타지 마시고,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보나마나 뻔한 내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뭐 사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좀 이례적이긴 했어요. 너무 공판 절차가 짧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유정에게 반성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던 7월 7일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그 안에 자신의 가정 불화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랑 살고 있고 아버지랑 어떻게 됐고 막 이런 내용과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되게 상세하게 적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유정은 자기가 좀 불우하고 불행한 상태로 자라 불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형량을 낮추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학창 시절에서 자신이 어떤 문제가 조금 있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아마 넣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판사님이 한 가지를 꼬집으셨어요. 반성문이 여러 장인 것 같은데 그 페이지마다 꼭 넣었던 말이 있대요. 이 내용을 판사님이 읽어보실지 모르지만 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넣었다라는 그 의도에 대한 부분은 반성문을 정말 제출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반문일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정말 이걸 읽어보실지라는 말은 나름대로 자신이 진정성 있게 얘기하고 싶어서 넣은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판사님은 다 읽어본다. 피고인이 제출하는 반성문이나 내용들은 다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제출을 해라 라고 얘기까지 하셨죠. 많은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정유정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신은 뭐 처음에 사람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다라고 했다가 뭐 죄송하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말 하다가 이젠 반성문까지 제출하면서 최대한 형량을 내려보려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좀 신경이 쓰였어요. 사실 판사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뭐 판사가 읽어보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혹시 뭐 판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냐,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없냐라고 했는데, 반성문을 그렇게 길게 제출을 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짤막하게 네 라고만 답하고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뭐 당연히 뭐 대부분 그렇게 말을 길게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 뭐 판사님이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은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만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이 끝나면서 정유정은 검찰 측이 아니라 판사님에게만 인사하고 퇴장을 했어요. 근데 퇴장할 때도 되게 끝까지 있었거든요. 퇴장할 때 모습을 봤는데 정말 당당하더라고요. 그 당당하다라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그랬는데 나갈 때도 대부분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뭐 웅크리고라도 많이 나가요. 사람들이 워낙에 많고 언론인사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떳떳하게 이렇게 고개 들고 어깨 펴고 그냥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참 되게 짧은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 시간으로 보면 되게 짧았는데 정유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이 왔었어요. 과거에도 많은 흉악범들, 특히 뭐 고유정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고개를 숙이고 계속해서 얼굴을 가리려고 하고 막 이런 느낌이 강했다면, 정유정은 들어올 때부터도 뭔가 좀 무덤덤하고 아무런 감정적 동요가 없는 사람처럼 있었는데 말을 할 땐 제일 불쌍한처럼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자신에게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검찰 측에 보였을 때는 눈빛이 돌변하고 또 나갈 땐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고요, 구치소에서도. 뭐 밥도 잘 먹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유정이 지금 하고 있는 행보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자신,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겠지만 악착같이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량을 깎을 수 있는 많은 방식들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뭐 많이 언론에 없어서, 그 정유정 측 변호인 분께서 촬영에 대해서 거부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많은 언론인들이 붙었는데 그냥 나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느낌이 좀 들었냐, 사선 변호사님인데 제가 사실 뭐 그분에 대해서 뭐 알아보거나 뭐 이런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얘기를 좀 드리기도 그런데, 저는 사선 변호사가 잘못한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죠. 그건 기본적으로 재판에서는 지켜줘야 될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정유정을 변호한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몇몇 변호사분들을 비판했던 내용, 피고인들. 근데 그 이유는 재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뭐 고인에 대한,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공격을 했던 거지, 사실 맞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비판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정유정 측 사선 변호사라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엄청나게 돈을 써서 엄청난 사람을 데려왔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이나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형사사건에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인의 소개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형사사건에 대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거 이제 이런 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내용들을 재판부에 내고 그리고 뭐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더라고요. 뭐 몇 번씩 해보면 경험치가 있으니까 다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장이 막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그걸 다 이제 옮겨 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형사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준비해 보신 느낌은 좀 없어요. 그래서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뭐 변호사분들마다 각자 전문 분야들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뭐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뭐 정유정이 참 어떻다, 뭐 변호사가 어떻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늘 부탁드리는 것처럼 지금 판사님이 하고 계신 방어권 보장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절차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사선 변호사로 선임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봤더니 뭐 형사사건과 관련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뭐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셨던 것 같을 수도 있고요. 근데 방어권 보장에 대한 부분으로 이런 기일들을 계속 연장시키는 부분은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막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뭐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재판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갑작스럽게 업로드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긴급 촬영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라이브로 원샷 테이크로 그냥 찍고 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준비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